세계는 오랫동안 서방을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움직였고, 유럽은 아프리카의 자원으로 불을 쌓았고, 아시아는 값싼 공장으로 불렸습니다. 그 질서는 너무 오래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조합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EU는 명함도 못 내밀고 미국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체급, 세계 최대 제조력,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잠재력, 이 힘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세계의 서열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중심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를 맞춰보세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독일을 넣어봐도 일본을 넣어봐도 맞지 않았죠. 머리만 멍해질 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학교 내에서도 괴짜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번 질문에도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하버드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하퍼입니다. 중국은 위협, 러시아는 쇠퇴, 한국은 동맹. 뻔하디 뻔한 세계 질서 이야기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첫 질문부터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조건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인구 8천만입니다. 독일이 떠올랐습니다. 몇몇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세계 상위권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터키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터키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아니, 일본은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대륙과 태평양이 맞닿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후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독일은 태평양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은 육로가 없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아닙니까? 통일 독일도 비슷한 조건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짧게 답했습니다. 좌표가 다릅니다. 태평양 변수가 없죠. 다른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영국은요? 제조업은 약하지만 금융과 기술로 보면 인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심축이 다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장 전선 배치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가 먼저 틀린 답을 말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죠. 강대국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후보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독일, 일본, 영국, 터키.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순간 주변 강대국의 기본 전략이 바뀝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퀴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세계관을 흔드는 게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2초, 3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일 한국입니다. 강의실 어딘가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일 한국은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흔들렸습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변수로 보이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첫 문장부터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통일은 민족 이벤트가 아니에요. 통일은 구조의 전환입니다. 인구가 커지면 시장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짜는 위치입니다. 좌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의도 대능력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위에 좌표를 얹었습니다. 의도는 바뀌지만 좌표는 안 바뀝니다. 이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강대국들은 한국의 통일을 반길까요? 아니면 견제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적거나 약한 나라라면 통일을 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의 경우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북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대국이 누군가의 통일을 막으려 한다면 그건 그 나라가 충분히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나라의 통일은 방치하죠. 하지만 강한 나라의 통일은 견제합니다. 불편한 현실감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의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우리 미국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통일 한국이 실제로 등장하면 지역 파워 밸런스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긴장합니다. 해양 중심이었던 자신들의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중국은 계산을 바꿉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국경이 직접 맞닿게 되니까요. 그럼 미국은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은 복잡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지지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붙이죠.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합니다. 동맹 안에 있는 강한 한국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독자 노선을 걷는 강한 한국은 경계합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통일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강한 한국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희망이 아니라 변수처럼 들렸습니다. 세계 질서의 단어가 된 겁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분단 때문에 사실상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모든 물류가 바다로만 움직이죠. 에너지도 자원도 제품도 바다를 거쳐야 합니다. 통일은 그 고립을 풀 수 있어요. 대륙과 연결되면서 육로가 열리고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이어지는 순간 물류의 흐름이 바뀝니다. 협상의 구도가 바뀝니다. 지도 한 장이 바뀌면 전략서 한 권이 바뀝니다. 교수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한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입니다. 북한은 가난하지만 자원과 노동력이 있어요. 이 둘이 합쳐지면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결합됩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인력. 이게 합쳐지면 자금 능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외부 압박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표가 달라집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이 엄청나지 않나요? 독일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비용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비용은 현재의 계산이고 구조 변화는 미래의 계산입니다. 투자는 경제 활동을 만들고 재건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독일과 한국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남한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입니다. 기술 수준도 자본 축적도 훨씬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이야기였죠. 자,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통일 한국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일 한국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세계 질서의 단어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GDP가 얼마나 커지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방향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상 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대륙과 연결돼 있지만 분단 때문에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에너지, 자원, 제품.
전부 해상 루트입니다. 선택지가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그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 운송에 집중돼 있죠. 통일은 그 구조를 바꿉니다. 철도가 지나가고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놓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생긴다는 건 협상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해상 운송이 육상보다 비용이 저렴하지 않나요? 경제성만 보면 해상 루트가 여전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평시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상 봉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치솟고 운임이 폭등하고 계약 조건이 바뀝니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로 옵션이 있다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표가 달라지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하는 국가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종착지입니다.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죠.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대륙을 관통하는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 부품, 완제품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국가에서 지나는 국가로 바뀌는 순간 정치적 영향력도 함께 커집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반도가 단순한 반도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주변국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지금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합니다. 직접 국경이 맞닿지 않는 구조죠. 하지만 통일되면 완충 공간이 사라집니다. 직접 접경이 확대됩니다. 군사, 정보, 감시 모든 면에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교수님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본은 해양 중심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 대륙과 연결되면 그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물류 거점, 제조 거점, 모든 게 재배치 압력을 받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국의 전제를 흔드는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말했죠. 동맹의 체급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예측 불가능해지는 건 경계합니다. 기존 안보 구조를 재조정해야 하고 전략 거점의 의미도 바뀝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통일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제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약한 국가는 견제받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죠. 견제받는다는 건 이미 계산에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사력입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 없이도 세계 5위권 국방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 장비, 훈련 수준 모두 최상위권이죠. 게다가 한국은 우주 로켓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핵은 없지만 핵만 있다면 탑재해서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로켓 발사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곧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일 이후 이 둘이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5위권 재래식 전력에 핵 능력이 더해집니다. 물론 통일 과정에서 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핵 보유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아닌가요? 국제사회가 용인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더 늘리지 않자는 국제 약속 말이죠. 통일 협상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핵을 보유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핵 능력을 가진 인력, 기술, 시설이 한국 영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입니다. 폐기하느냐 마느냐는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입니다. 북한은 가난하지만 자원과 노동력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결합됩니다. 기술과 자본, 자원과 인력, 자금 능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외부 압박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표가 달라집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강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교수님은 조건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약 16억 명. 세계 인구의 20% 이상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6억이면 중국이나 인도 수준입니다. 명목 GDP 26조 달러 이상. 세계 최대 경제권의 약 85%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아니면 유럽연합? 반도체 소재부터 시스템 생산까지 전 과정 포함. 배터리, 조선, 자동차, 전자, 정밀기계 상위권 집중. 중국과 유럽연합 둘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채굴과 가공 능력. 공급 차단 시 글로벌 산업의 즉각적 영향. 중국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 포함. 상위 5위 수출국 복수 포함. 이제 확실해 보였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연합. 대륙과 태평양 교차점. 전략 해협 인접. 주요 해상 루트 통과 지역 포함.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아닙니까? 교수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위권 군사력. 해군, 공군 전력 상위권 집중. 전략 자산 생산 능력 보유.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인가요?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합치면. 교수님은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다릅니다. 역사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상호 불신 구조가 내재돼 있습니다. 단일 통화도 단일 의회도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단일 통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단일 국가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다른 조합을 생각해봤습니다. 인도, 러시아, 캐나다? 모두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경제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통일 한국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16억, GDP 26조 달러, 산업 완결성, 군사력.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권이 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계산합니다. 만약 합쳐졌다면 세계가 어떤 충격을 받느냐? 그것만 봅니다. 교수님은 토론의 출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가능성 논쟁으로 빠지면 끝이 없으니까요.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시한 경제권, 그 정체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중일 경제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숫자를 더합니다. 중국 GDP 플러스 일본 GDP 플러스 한국 GDP. 이렇게요.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역할의 결합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역할의 결합이 단순 합산과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은 뭘 가지고 있나요? 거대한 내수시장, 생산기지, 핵심 광물과 소재, 그리고 엄청난 공급망 흡입력입니다. 일본은요?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정밀 공작, 화학, 고급 제조 노하우. 품질 규격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은요?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고도 제조, 조선, 방산.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와 상용화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겹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채웁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연결해 보십시오. 자원과 소재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초정밀 장비와 부품은 일본이 만듭니다. 핵심 칩과 배터리는 한국이 생산합니다. 완제품 대량 생산은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소비하는 초거대 내수 시장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완성되면 외부가 끊으려 해도 끊을 고리가 없어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유도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통합시장, 공급망 연결, 공동 규정까지 갖췄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비교입니다. 이유는 대단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교수님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유는 27개 국가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거대한 통합시장이죠. 단일 시장 경험, 규정과 표준의 통합,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국가, 다언어, 다정치 체계입니다. 결정 속도가 느립니다. 산업 핵심이 분산돼 있어서 한 방향으로 몰아치는 힘이 약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중일은 단 3개 국가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유럽 선진국 27개가 모여서 만든 경제권과 아시아의 단 3개 국가가 만드는 경제권. 규모는 비슷하거나 더 큽니다. 하지만 집중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산업 밸류체인이 더 좁고 더 깊게 연결됩니다. 결정이 통합되는 순간 EU보다 속도와 집중도에서 훨씬 위협적입니다. EU가 규칙을 만드는 힘이라면 한중일은 규칙과 생산과 시장을 동시에 쥐는 힘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7개 국가 대 3개 국가. 그런데 세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교수님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비교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 GDP의 약 7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이유죠.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 전통의 선진국 일본이 가세합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 산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한국까지 합쳐진다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위협하거나 앞서는 구간이 가는 게 되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 금융 패권,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부품, 소재, 시장이 한 덩어리로 굳어지는 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커지는 건 익숙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규모, 일본의 정밀함, 한국의 상용화가 한 구조로 묶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건 큰 GDP가 아닙니다. 외부 압박이 잘 안 먹히는 구조입니다. 외부 압박이 먹히려면 끊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관세, 제재, 수출 통제. 이런 수단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이 의존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중일 경제권이 굳으면 내부에서 메울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외부 압박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반도체를 봅시다. 소재는 일본, 장비는 일본과 중국, 메모리는 한국, 대규모 수요는 중국. 이게 한 체계 안에 들어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공정, 셀, 완제품 시장이 다 안에 있습니다. 조선과 물류는요? 물동량과 생산 능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산업 요새에 가깝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실제로 그런 경제권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공동관세와 통상협력입니다. 외부의 동일한 관세와 규정을 적용하면 협상력이 즉시 커집니다. 2단계는 핵심 산업 표준 공동화입니다. 배터리 규격, 통신 규격, 반도체 공급 규정. 표준을 맞추는 시장이 아니라 정하는 시장이 됩니다. 3단계는 공동 공급망 위기 대응입니다. 위기가 오면 내부 우선 공급 체계가 작동합니다. 외부에는 물량이 늦게 갑니다. 4단계는 결제와 금융 협력입니다. 완전한 단일 통화가 아니어도 무역 결제와 투자 루트가 내부화되면 달러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성립하면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는 동맹입니다. 가치와 규범으로 묶인 구조죠. 하지만 한중일 경제권은 생태계입니다. 산업의 완결로 묶인 구조입니다. 동맹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생태계는 습관입니다. 생태계가 굳으면 정치가 바뀌어도 경제는 쉽게 못 끊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죠.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미국과 EU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견제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질서 재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세계 질서의 반응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한중일 경제권의 체급을 계산했으니 이제는 그 체급이 만드는 충격을 계산할 차례였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미국과 EU는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견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생존 규칙이죠.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면 기존 질서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견제라는 단어가 뉴스에서는 늘 추상적이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수단의 목록으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 수단만 쓰지 않습니다. 기술, 금융, 동맹. 세 축을 동시에 조이는 거죠. 먼저 기술입니다. 미국은 핵심 부품을 계속 외부에 남겨두려 합니다. 첨단 공정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특수 소재. 대체가 어려운 층을 선별해서 수출 허가제로 묶습니다. 동맹국 기업들도 이 허가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함부로 팔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능력의 상한선을 걸어두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생태계 완성을 늦추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기술만 막아도 안 되면 돈의 흐름을 조입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투자 제한, 자본시장 접근 조건화, 보험, 결제, 신용평가 같은 보이지 않는 관문을 활용합니다. 기업들이 위험을 느끼면 공급망 재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금융을 동시에 조이면 기업은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동맹입니다. 미국은 한 덩어리로 뭉치지 못하게 쪼갭니다. 양자 협상을 강화하죠. 한 나라에는 안보 카드, 다른 나라에는 시장 카드, 다른 나라에는 기술 카드. 각계격파형으로 움직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특정 산업에서 한쪽 편을 들게 만드는 규칙을 만듭니다. 군사 협력의 대가로 경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견제는 내부의 불신을 주입합니다. 경제권이 성립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미국은 그 신뢰를 흔드는 거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EU는 어떤 방식을 쓰나요? EU는 다릅니다. 군사보다는 규제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표준과 규정입니다. 환경, 안전, 데이터, 노동, 공급망 실사 규정으로 수입 조건을 강화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같은 형태로 비용을 국경에서 부과하죠. 기술이 아니라 인증을 막습니다. 통과 못하면 시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EU는 생산량이 아니라 시장 규칙으로 힘을 냅니다. 세계 기업들은 EU 시장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이 글로벌 표준처럼 작동합니다. 둘째, 반독점과 플랫폼 규제입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수수료 구조 규제, 데이터 이전 규칙으로 기업 운영 비용을 올리죠. 산업 경쟁이 기술뿐 아니라 규정 경쟁으로 번집니다. 셋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생산 기지를 유럽 내로 유치합니다. 전략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기 위한 보험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과 EU의 공통점은 뭔가요?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공급망을 안보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역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안보 문제가 됩니다. 특정 품목을 민간 품목으로 지정하고 기술, 자원, 물류를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격상시킵니다. 그 순간부터 자유무역 논리가 약해지고 통제 논리가 강화됩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경제 경쟁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안보로 묶는 건 훨씬 무거웠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전환은 부작용을 만듭니다.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가고 국가들은 블록화가 심화됩니다. 하지만 패권국은 그 비용을 감수합니다. 질서 유지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첫째, 무역이 블록별로 재배치됩니다. 관세, 규제, 제재로 인해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안전한 공급망을 선택합니다. 생산, 부품, 조립이 경제성보다 리스크 최소화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표준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배터리 규격, 충전 인증, 통신 규정, 데이터 규칙. 표준을 누가 정하느냐가 시장 지배로 연결됩니다. 셋째, 동맹의 의미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술 동맹, 공급망 동맹, 산업 동맹입니다. 친구냐 적이냐보다 같은 규칙을 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넷째, 중간 국가들의 선택 압박입니다. 둘 다와 거래하고 싶어도 특정 분야에서는 양립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기업과 국가가 산업별로 줄을 서게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무역은 규칙이었고 지금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남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만약 이 경제권에 세계 IT 심장을 쥔 생산축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견제 수단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거칠어질까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영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중일만으로도 이미 괴물급입니다.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구성의 문제죠. 한 나라가 못하는 일을 다른 나라가 채워주는 구조가 이미 성립했습니다. 원재료, 부품, 제조, 완제품, 내수, 수출, 금융, 물류. 이 체인이 내부에서 상당히 다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완충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공급망의 끊김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내부에서 대체와 우회가 가능하다는 건 그 자체로 힘입니다. GDP가 커진다는 결론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취약점이 어디냐, 무슨 부품이 가장 아프냐를 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만은 새 엔진이 아닙니다. 이미 달리는 트럭에 끼우는 강화 부품입니다. 한중일의 체급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역할이에요. 한중일은 이미 넓은 기술층을 갖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대량 제조, 응용 제품, 내수 흡수력.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최상단 일부 영역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취약점으로 인식됩니다. 대만이 들어오면 그 취약점이 외부 변수에서 내부 조정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에 있으면 못 구해서 끝입니다. 내부에 있으면 배분과 우선순위 문제가 됩니다. 이건 체급 변화가 아닙니다. 운용 안정성의 변화입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숫자보다 무서운 건 장기전 내성입니다. 현대 공급망의 공포는 대체 불가와 시간 지연입니다. 어떤 부품과 공정은 돈을 더 준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리드 타임이 길면 길수록 시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대만이 더해지면 대체와 우회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죠. 한중일 내부에서 이미 가능한 조합에 특정 분야의 선택지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조합에 여유분을 더해 충격 흡수력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압박의 효과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견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격이 즉시 관통하기보다 내부 조정으로 지연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생깁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협상력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협상력은 추가 근육이 아닙니다. 자기보험에서 나옵니다. 대만 포함은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협상 내구성입니다. 외부가 누르는 버튼이 예전만큼 쉽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보험이 생기면 협상 태도가 달라집니다. 외부 압박을 맞았을 때 단기간에 굴복해야 하는 구조인지 버티며 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만 추가는 판 뒤집기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효과입니다. 저는 시간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대만은 판을 뒤집는 급의 변수가 아닙니다.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체급의 본체는 이미 한중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중일은 이미 시장, 제조, 기술폭, 인력, 자본의 큰 축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권으로서의 존재감은 대만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대만 추가는 완전한 새로운 게임이 아닙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보강제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강점은 크지만 한점 집중 성격이 강합니다.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은 강점인 동시에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단단해지지만 동시에 민감해집니다. 저는 교수님이 과장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만이 포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강해질수록 허용되지 않는 힘도 커집니다. 기술과 공급망의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외부는 이를 경제가 아니라 안보 프레임으로 더 강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부 합의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보강제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보호하고 배분할지에서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아직도 안 되는가? 이제 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중일 경제권의 체급을 계산했고 대만의 역할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왜 이게 실현되지 않는지를 볼 차례였습니다. 한중일 경제권. 숫자로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역사, 감정, 자존심 모든 게 뒤얽혀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역사 문제가 그렇게 큰가요? 유럽도 전쟁을 겪었는데 EU를 만들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다릅니다. 유럽은 전쟁 후 모두가 약해졌어요. 공통의 패배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동아시아는 다릅니다. 중국은 세계 중심 문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제국 시기를 경험했고 산업 선진국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국은 압축 성장 성공국이자 민주주의 모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나는 아직 강하다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다 같이 약해졌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동아시아는 나는 강하다는 자의식이 충돌합니다. 공동체는 일부 권한을 넘긴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하지?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런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선. 공장은 크지만 기술은 아직 따라오는 중. 시장 크기는 인정하지만 규칙은 불투명. 함께 일은 하지만 믿고 등은 못 맡김.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보는 시선.
과거에는 기술 강국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한국 아래에 있는 나라. 그리고 여전히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선. 감정이 정치로 번지는 나라. 정권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가깝지만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이 중국을 보는 시선. 시장이 크지만 리스크는 더 크다. 협력은 하되 속은 안 보여준다.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 작지만 기술 있는 나라. 하지만 결국 미국 편 아니냐? 완전히 신뢰하긴 어렵다. 중국이 일본을 보는 시선. 역사 문제 해결 안 된 나라. 군사력 확대는 의심부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교 수사와 실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존중이 아니라 경계가 기본값입니다. 경제 공동체는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새 나라는 기본값이 경계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크면 극복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경제 통합이 깊어지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군사 협력은요? 해상로는 누가 관리하죠? 정보 공유는 어디까지 하나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안보 동맹 구조 안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 구조를 견제하는 입장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깊어지는 순간 이건 경제 블록인가 전략 블록인가 하는 의심이 붙습니다. 그 의심이 붙는 순간 속도는 줄어듭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 시스템 차이도 있죠. 민주주의 선거 주기, 정책의 연속성, 국가 통제 강도, 기업과 정부 관계. 이 구조가 다르면 공동 규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정책, 산업 보호 방식, 데이터 통제, 기업 지배 구조. 공동체는 공통 규칙이 필요한데 각국은 자국 방식을 유지하려 합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중일은 같이 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계산서가 나오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더 냈는지, 누가 더 이익을 받는지, 누가 더 손해를 받는지. 이게 매번 정치화됩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FTA 협상 때마다 반복된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더 양보했다. 상대가 시장을 닫았다. 기술만 가져가고 이익은 안 준다. 경제적 숫자보다 체감 손익이 정치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 계산보다 정치적 체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노골적으로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망 협의체 강화, 기술 동맹 확대, 특정 산업 통제. 이런 구조 속에서 한중일 내부의 의심은 더 커집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속도는 다시 줄어듭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중일 경제 공동체는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깊어질수록 멈추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기억, 자존심, 안보 그림자, 정치 시스템 차이, 외부 압박, 상호 불신. 이 6가지가 겹치는 순간 항상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변수가 정말 없는 걸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변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한중일 연합이 막히는 이유를 다 봤습니다. 역사, 감정, 자존심, 안보, 정치 시스템. 이 모든 게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진짜 두려워하는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통일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중일 연합은 협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은 한번 탄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합은 합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통일은 합의 없이도 질서를 바꿀 수 있죠. 통일한국. 그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중일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한국과의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가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한중일 구도의 유일한 해답이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중국과 일본의 불신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가장 깊게 불신합니다. 체제도 다르고 역사도 가장 깊고 안보 이해도 정면 충돌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추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일본과는 기술과 산업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가 외부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일한국은 조정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중일 연합을 만들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이 등장하면 합의 없이도 질서가 바뀝니다. 미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 견제의 퍼즐이 깨지는 거죠. 미국의 대중 견제는 고리로 설계돼 있습니다. 동쪽에서 일본, 남쪽에서 호주, 서쪽에서 인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반도라는 전진 거점. 통일한국은 이 고리의 형태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계산 가능한 동맹입니다. 그런데 통일한국은 체급이 커지면서 계산 가능한 동맹에서 독자 변수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자율입니다. 배신은 적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율은 분류가 안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강국은 미국의 전략표에서 가장 불편한 칸이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중일 연합은 실패해도 통일한국은 이미 게임 체인저입니다. 연합은 실현 여부가 변수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막히면 끝입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은 존재 자체가 변수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주변국은 대응을 강요당합니다. 경제, 안보, 기술, 외교의 계산표가 자동으로 제작성됩니다. 작은 나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바꾸는 나라로 진화합니다. 교수님, 왜 통일한국이 연합보다 더 무서운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한반도는 원래도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분단 때문에 잠겨 있었죠. 통일은 그 잠금을 풀어요. 이때 한국은 다리가 아니라 허브가 됩니다. 대륙으로 들어가는 문, 태평양으로 나가는 문, 북방으로 올라가는 문. 세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저는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한반도가 단순한 반도가 아니라 관문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정학 때문에 당했습니다. 이제는 지정학이 힘이 됩니다. 한국이 선택하면 물류, 에너지, 정보 흐름의 방향이 바뀝니다. 둘째, 산업 체인의 완성도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약점을 동시에 보완합니다. 중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정밀, 신뢰 표준에서 약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본은 정교합니다. 하지만 속도, 확장, 내수 성장에서 한계가 생기기 쉽습니다. 통일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속도와 정밀과 표준과 제조 확장력을 동시에 갖춘 형태로 등장합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압축 성장의 실행력입니다. 품질은 세계가 인정한 제조 품질 관리입니다. 표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범 감각입니다. 확장은 단일 국가로 움직이는 기동성입니다. 중국은 크지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교하지만 묶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해결이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작았지만이 사라집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셋째, 군사력의 의미 변화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무서운 건 위치입니다. 지금은 군사선이 존재합니다. 통일은 그 선을 없애고 국경선이 바뀝니다. 그 순간 한국의 군사력은 내부 방어가 아니라 지역 구조 변수로 재해석됩니다. 일본은 바다 건너의 섬에서 대륙 관문을 가진 국가를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중국은 완충이 사라지고 예측 불가능한 강국이 바로 국경에 등장합니다. 미국은 전진 거점이 동맹의 땅에서 독자 변수로 변할 가능성을 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중일 연합에서 한국의 역할은 뭔가요?
한중일 연합의 키는 사실상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만으로는 불안정한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가장 깊게 불신하는 관계가 바로 그 둘입니다. 체제도 다르고 역사도 가장 깊고 안보 이해도 정면 충돌합니다.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추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일본과는 기술과 산업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가 외부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미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장면입니다. 동쪽에서 일본, 남쪽에서 호주, 서쪽에서 인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반도라는 전진 거점입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자율입니다. 배신은 적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율은 분류가 안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강국은 미국의 전략표에서 가장 불편한 칸입니다. 경제, 안보, 기술, 외교의 계산표가 자동으로 제작성됩니다. 작은 나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바꾸는 나라로 진화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원래도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은 정의 자체가 바뀌는 나라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로 설계될 것인가? 정답은 연합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강의실이 집중했습니다. 한중일 연합은 협상 실패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은 존재 자체가 구조를 바꿉니다. 그러니 결론은 연합을 꿈꾸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로 설계될 것인가입니다. 다리와 허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리는 남이 지나가며 남는 게 없습니다. 허브는 흐름을 모아 가치가 남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누가 지나가게 해줄까가 아닙니다. 무엇을 여기서 결정하게 만들까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어떤 나라가 강해집니까?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입니까? 아니면 흐름을 통제하는 나라입니까? 교수님, 한국이 통제하는 흐름은 뭔가요? 5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흐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제조 공정의 완성도, 고급 장비와 소재와 연결되는 산업 네트워크. 세계는 이제 원유가 아니라 칩과 전력이 심장입니다. 한국은 그 심장에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통일로 국력 체급이 커지면 이 심장은 국가 전략으로 더 단단해지죠. 반도체와 배터리는 21세기의 원유입니다. 둘째, 물류 흐름입니다. 바다로는 이미 세계급 항만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대륙으로는 통일 시 연결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동북아 물류가 섬의 물류에서 대륙 연결 물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곧 국력입니다. 셋째, 문화 흐름입니다. 문화는 취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관광, 소비, 플랫폼, 언어, 교육으로 번역됩니다. 국가 이미지가 경제와 외교의 비용을 낮춥니다. 다른 나라는 군사로 비용을 치릅니다. 한국은 문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넷째, 안보 흐름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의 가격표를 결정합니다. 강하면 협상이고 약하면 통보입니다. 통일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자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다섯째, 외교 흐름입니다. 강대국의 조건은 영토나 인구가 아닙니다. 선택권입니다. 누구 편에 설지, 어떤 속도로 갈지,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견제받는 이유는 뭔가요? 강대국은 약한 나라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방치합니다. 강하면 계산합니다. 한국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중심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주변국의 견제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건 한국이 판의 바깥이 아니라 판의 안쪽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통일은 감정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통일은 땅이 늘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옵션이 늘어나는 사건입니다. 옵션이 늘어난 국가는 외교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협상력이 강해집니다. 통일은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미래의 전략 자산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분단은 한반도의 잠금 장치였습니다. 통일은 잠금 해제입니다. 잠금 해제가 되면 한국은 스스로를 허브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중일 연합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통일한국은 그 자체로 동아시아 질서의 제작성 버튼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그 버튼을 누를 자격을 갖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대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흐름이 자신을 거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시작될 때 저는 한국을 동맹의 파트너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을 질서의 설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협, 러시아는 쇠퇴, 한국은 동맹. 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통일한국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곧 국력이라면 이미 세계는 그 이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힘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힘은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으로 증명됩니다. 산업을 멈출 수 있고 전략을 바꿀 수 있고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힘. 그 힘이 한 곳에 모이는 순간 동아시아는 전혀 다른 지도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